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철학 쇼펜하우어의 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법을 동양에서 최초로 자세히 사상화한 사람은 인도의 석가모니일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29세 때 처자를 버리고 출가한 뒤 6년간의 수행 끝에 35세 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6년간의 수행 중에 인생 속 고통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없애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태어나서 죽고 또 무엇으로 태어나서 죽는, 즉 윤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괴로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괴롭혀 결국 비참한 세상을 만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과 질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기주의와 추악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국가와 사회의 현실을 분석한 영국의 유명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학설과 연관짓습니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자세를 논하면서 만약 인간의 행동을 구속하는 국가와 같은 시스템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따라서 많은 이가 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됨과 동시에 견디기 힘든 공포가 발생한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인간은 서로에 대해 늑대다. 즉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들개와 늑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도 홉스의 논리에 동의했던 듯 인간이 얼마나 악의에 찬 잔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 그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악인의 심리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 이후의 세대, 즉 20세기와 21세기의 사람들은 그가 살던 19세기의 사람들에 관해 그나마 온순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히틀러같이 포악한 지도자의 손에 수백만 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떠올리면 쇼펜하우어가 묘사한 19세기 악인의 심리가 정말 그토록 악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에도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대자연이나 예술을 통해 일시적인 초월의 경지를 맛볼 것,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얻는 행복은 오롯이 순수한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고 해도 대자연을 접한 뒤에 감탄하는 사례는 여러 예술작품 등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지요. 또 그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이나 영혼 등과의 소통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끊임없는 희망을 안겨준다고도 했습니다. 악의로 가득 찬 고통의 세계에도 한 줄기 빛이 비춰오는 상황이 있음을 그는 알려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저서에는 의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실제 그대로의 세계는 물 자체인데 우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상계로만 인지한다고 합니다. 즉 현상계는 우리의 뇌가 감각으로 인식한 것이며 따라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자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계는 시간과 공간, 인과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포착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상계와 대비되는 물 자체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세계로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를
의지라고 규정하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는 인간의 의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힘이자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의지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전할 쇼펜하우어의 말에도 의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에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중심이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영원히 휘둘린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자주 의식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느라 매사에 자주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웠던 것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이나 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의 자전적 고백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쇼펜하우어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평생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한나에게는 지극히 냉담했고 적대적인 감정까지 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칩거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홀몸인 어머니가 요란한 연애사나 대중작가로서 평판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훗날 사람들이 자신의 저술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겠지만 어머니의 작품은 쓰레기처럼 여길 것이라는 독설도 남겼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대했던 쇼펜하우어가 타인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타인 중에서도 특히 유명인, 그중 헤겔에게 큰 반감을 품었습니다. 1820년 3월 20일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로 채용되기 위한 시연 강의를 하던 날입니다. 그날 대학 대강당에는 헤겔 교수를 비롯한 철학과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논문인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에 대해 강의했는데 이때 헤겔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이 길거리에 드러누울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당황스러운 질문에 쇼펜하우어는 생물학 지식을 총동원해 답변했고 다행히 시간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심술궂은 질문을 한 헤겔에게 첫 만남부터 반감을 가집니다. 직관을 중시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헤겔의 사고방식과 대립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헤겔의 명성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의를 당시 인기 있던 헤겔의 강의와 같은 시간에 배치하는 등 고집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지요. 수강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 후 대학 강의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유명인을 모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 괴테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바이마르에 머물던 시절 어머니께 괴테를 소개받은 후 괴테의 색채론 연구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색채론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게 되어 괴테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당신의 색채론을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저는 꼭대기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마치 이집트인처럼 밑바닥에서부터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정상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럴 기미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정점에 도달했고 앞으로 수백 년간 지속될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의 색채로는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만한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괴테는 결국 묵살했고 이후로는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젊은 철학자로서의 쇼펜하우어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는지 이 무뚝뚝한 철학자를 조롱하려던 이들을 타이른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또한 자신의 저서 곳곳에 괴테의 말과 사상을 인용하며 학설을 보강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쇼펜하우어는 제자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말년에는 철학 애호가들이 그의 주의를 지켰습니다. 또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같은 이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심취해 명작을 탄생시키는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타인에게 좋게 평가받기를 바라는 것도 덧없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좋은 평판이란 덧없는 것이기에 기껏해야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 반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진정한 명성은 뒤늦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자신에 대해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청장년기에는 마땅히 얻어야 할 명성을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30세에 출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스스로 획기적 명저라고 자부했음에도 판매량이 저조했고 세간의 방향도 크지 않았습니다. 32세에 베를린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게 되었지만 앞서 설명했듯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한 탓에 수강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1826년 38세 때는 겨울학기 강의란에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강의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은 1831년 겨울학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833년 45세 때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지역에서 칩거 생활에 들어간 이후로는 대학과는 일절 인연이 없어졌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명성은 극히 저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후에 저서도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51세와 52세 때 두 개의 논문을 북유럽 학회의 현상 논문 모집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노르웨이 왕립학술원에 제출한 인간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는 당선되었지만 덴마크 왕립학술원에 제출한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는 낙선합니다. 오하르 성적을 거둔 셈입니다. 그러나 환갑이 넘어 출간한 그의 수필집 소품과 부록은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등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됐습니다. 유명인 사이에서도 그의 팬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중 음악가인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음악의 형이상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의지의 부정과 완전한 체념만이 진정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트리스탄과 이졸데,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파르지팔이라는 새 작품에서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밖에 니체, 키르케고르, 톨스토이 등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높이 평가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독일의 문호 토마스만이 그에게 심취했습니다. 토마스만은 1918년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주택에 있던 방 한 칸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는 16살 때 기묘한 모양의 소파에 드러누워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었다.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꿈꾸던 청년이
이 형이상학에 관한 신비한 음료를 마신 것이다. 나는 바그너의 트리스탄이 이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그의 사후에 더 높이 평가받습니다. 니체와 같은 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의 사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후까지 이어지는 큰 명성은 씨앗에서 시작해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떡갈나무와 같다. 그는 진정으로 거대한 떡갈나무였을 것입니다.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 1857년 5월 4일 69세의 쇼펜하우어는 당시 잘 알려진 독일 극작가인 43살의 프리드리히 헤벨을 만나게 됩니다. 헤벨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중간에 선 작가로 당시 이미 마리아 막달레나와 헤롯과 마리안네, 아그네스 베르나우어 등의 작품을 쓰고 무대에 올렸습니다. 헤벨의 친구이자 역시 극작가인 요르단은 쇼펜하우어와 아는 사이였는데 이 사실을 안 헤벨은 여행 중 프랑크푸르트에 들렀을 때 쇼펜하우어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요르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요르단은 쇼펜하우어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두 발 달린 털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인간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요르단은 헤벨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헤벨의 간청을 재차 저버리지도 못한 그는 어느 날 쇼펜하우어 집에 헤벨과 함께 방문합니다. 부처의 조각상이 장식된 철학자의 방에 들어서면서 요르단은 곧장 헤벨을 소개하며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네.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걸세. 인사하게 프리드리히 헤벨일세.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그때까지 찌푸리고 있던 표정을 활짝 펴고 미소를 지으며 헤벨을 향해 말했습니다. 요르단, 당신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 헤벨, 당신의 이 곡인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목이 참 좋았어. 이 희극에는 진짜 알맹이와 진리가 있었지. 그러나 서문은 별로였네. 너무 서툴렀어. 라며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헤벨은 이러한 평가에 잠시 좌절했지만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작품을 눈여겨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칭찬을 한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자신이 쇼펜하우어 저서의 애독자이며 최고의 천재 철학자를 직접 만난 기쁨에 오늘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접한 후 한결 온화해진 쇼펜하우어는 극작가인 당신이 잘 알겠지만 연극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조명 담당자가 아직 무대 위에서 서성거리고 거기에 조명까지 환하게 켜면 관객들은 어이없다는 뜻으로 웃음을 터뜨리지 않소. 나의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아. 드디어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는 희극이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조명 담당자처럼 이 세상이라는 비극의 무대 위를 서성이고 있으니 말일세 하며 자조했습니다. 염세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던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를 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남긴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올바른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존재한다면 그는 온 동네 시계탑이 모두 고장난 도시에서 홀로 바르게 움직이는 시계와 같다. 그 시계만이 올바른 시각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온 세상은 물론
자신의 시계만이 올바른 시각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잘못된 시계에 맞춰져 생활하게 되는데 말이다.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저 자신부터 생각한다. 어쩌다 자기와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 싶으면 완전히 관심을 빼앗겨 그 이야기의 주제를 판단하는 능력을 객관적 잃는다. 또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거나 자랑스럽지 않은 이야기는 틀렸다고 간주한다. 자기의 수준만큼 남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뛰어넘어 타인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성의 수준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지성이 뒤떨어지면 타인이 아무리 훌륭한 정신적 재능,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 또 그런 자는 뛰어난 타인의 재능 중 가장 수준이 낮은 것, 즉 약점이나 성격, 기질상의 결함 그 이상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불의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불합리한 일이 사회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재평가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 말로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박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거짓 친절을 경계하라. 거짓된 친절과 어리석은 우정은 두고두고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라는 말이 처세술의 절반이라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가 나머지 절반이다.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예의는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따라서 예의 있는 태도는 현명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예의는 마치 계산용 모조화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를 아끼는 것은 어리석음의 증거이고 적당히 쓰는 것이 분별 있는 태도다. 삶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비슷하다. 삶은 오두막에서 살든 궁전이나 수도원 혹은 군대에서 살든 모두 같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험, 행복과 불행의 모습 또한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마치 과자를 구울 때와 비슷하다. 완성된 과자는 형태와 색이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독 가운데서야 진짜 나를 발견한다.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히 종교의 힘을 빌려 문제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널리 있어 왔습니다. 가톨릭에서의 고해도 그 예입니다. 저는 언젠가 밀라노 대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웅장한 성당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성당 한 구석에서 사제와 신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민이 있을 때 종교에 의존하기보다 정신의학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비롯해
다양한 심리치료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쇼펜하우어는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와 신자 혹은 의사와 환자처럼 대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나 평판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요즘에는 홀로 조용히 은둔자 같은 삶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혼자만의 평정을 유지하겠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생활론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인드셋 차원에서 쇼펜하우어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그의 명언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독을 다루는 법. 아둔한 자는 고독할 때 자신의 가난한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쉰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고독하고 애처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산다. 자기를 긍정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인간이 고통받고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에 내재된 악의 존재 때문이다. 곤궁과 고뇌의 채찍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면 어떻게 편협, 비열, 음모 같은 악덕이 성행할 수 있겠는가? 남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자긍심을 갖고 말이다. 건강해야 삶이 존재한다.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사랑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평화의 목적이 되고 진실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농담의 대상이 된다. 무궁무진한 지혜의 원천이자 온갖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